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대선이래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그냥 누가 들으면 뭐 되게 우리나라가 개헌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라이브 쿠데타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의 쿠데타는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라이브 쿠데타, 전 세계 유일한 라이브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 라이브 쿠데타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불안감에 떨면서 122일간 윤석열 파면까지 그런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개헌을 던졌어요. 개헌을 던지면 제가 늘 정치 분석을 할 때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제가 정치 분석을 할 때 가장 신념으로 생각하는 게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이 찬성하면 그건 나쁜 법이다. 잘못된 법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민주당이 무언가를 던졌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던졌는데 국힘당이 찬성을 하거나 조선일보가 찬성을 해주면 그거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법이에요. 오늘 우원식 의장이 개헌을 던지자마자 권영세 조작 전문가이자 전 안기부 출신의 권영세가 바로 환영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첫째, 먼저 본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부터 다 할게요. 이번 대선은요,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 그런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 선거. 근데 개헌을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내란은 온데간데 없고 개헌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서 여러분들 선거는요 프레임 싸움이에요.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선거 때마다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방송 지난 대선 때 보셨던 분들은 항상 개총수는 프레임 싸움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대선은 프레임 싸움이에요. 이번 프레임 싸움은 윤석열 불법 쿠데타 헌재에서도 파면당한 윤석열을 옹호한 국힘당의 후보를 낼 자격이 있냐, 저런 헌법 유린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심판 선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선거 프레임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개헌을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헌을 던지는 순간 개헌 찬성이냐 반대로 갖고 조중동은 여론몰이를 하고 어떤 여론몰이를 할지 제 눈에 벌써 보입니다. 언제까지 제왕적 대통령 구도로 이 나라를 맡길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 갖고 지금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박근혜가 국정농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이 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있는 헌법도 파기하는 새끼들이 개헌한다고 새로운 법을 지키겠냐는 거야. 그리고 우원식의 가장 착각은 뭐냐? 여러분들 87년도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87년에 헌법 6공화국 헌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87년도에 6월 항쟁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 절반의 성공이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노태우에게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그 말이 가장 많지만 그 당시에 개헌을 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헌은 법을 유지하겠다는 거, 지키겠다는 거고 개헌은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구호는 호헌 철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87항쟁, 6월 항쟁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원했는데 전두환이는 개헌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국민들은 법을 바꿔라,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근데 전두환이는 계속 호헌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거류민당 같이 장충체육관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 한 몇백 명 모아놓고 지네끼리 거수기 투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7일 6.29 선언에 의해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선거가 됐고 그때 이제 개헌이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니까 직선제로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했죠. 그래서 개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헌을 할 때 그때 우리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때 개헌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전두환 정권은 멸망 직전이었고 그때 전두환을 끌어내리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이 정권을 사실상 야당이 정권을 장악을 해서 개헌도 민주진영이 짰어야 된다. 즉 개헌에 민정당들이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의 불안한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헌법이 좀 된 건 있어요. 여러분들 개헌에는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권과 권력 구조의 법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력 구조의 헌법에도 약간씩의 어떤 손볼건이 있지만 대체로 지금의 개헌이 가장 필요한 거는 기본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우원식은 앞뒤가 바뀌었어요. 즉 87년 때 우리가 개헌을 할 때 왜 민정당 쿠데타 세력들이 4명에 그 당시에 개헌할 때 8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민정당 4명, YS 2명, DJ계 2명, 그래갖고 8명에서 합의를 봐서 개헌을 했던 거예요. 왜 독재 쿠데타 세력들, 즉 무너지는 정권의 중심에 있던 새끼들이 개헌에 참여하게 했냐 이거죠. 제 말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게인 1987. 지금 윤석열 내란 쿠데타 세력들이 헌법을 파괴한 놈들에게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자체가 우원식의 착각이에요. 그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왜 개헌을 해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민주당의 힘으로 국민들과 함께 개헌을 추진을 해야지 왜 우원식은 지 마음대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개소리를 하냐고요. 특히 제 말 들어보세요. 누가 국회의원들에게 개헌할 수 있는 자격을 줬냐고요. 입법기관이라서 절대 아닙니다. 우원식의 착각은 무엇이냐? 마치 자기가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랬대 그 방망이 3번 두드린 거 가지고 자기가 윤석열 탄핵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 개헌은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87년도도 국회가 주도로 개헌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이 뽑아달라고 하면서 광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가 응답한 겁니다. 제 말 맞죠? 왜 우원식 네 맘대로 국회가 해서 개헌을 하자 그래? 국민들이 지금 개헌하자 그랬어? 광장에서 개헌을 하자 그럴 때 개헌을 해야지. 이게 가장 착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몇몇들이 모여갖고 개헌을 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는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거예요. 졸속 개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헌을 요구했어요? 87년에 개헌을 할 때는 광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외쳐서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한 거예요. 누가 우원식에게 개헌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누가 우원식에게 개헌을 요구했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고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적어도 범죄자들에게 내란 세력들에게 단죄해서 정의의 역사를 써내려갈 시기지 법이 잘못돼서 개헌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가장 화나는 게 그거예요. 누가 우원식에게 개헌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 국회의원들끼리 만나갖고 니네끼리 짬짬이 하면 그게 개헌이야? 국민들이 개헌을 원했어? 87년에 개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광장에서 피를 흘려서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헌재를 설치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법을 만들었잖아요. 단죄하지 않는 역사는 또다시 범죄자들에게 또다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개헌해서 가장 좋은 게 누굽니까? 지금 개헌하자고 여야를 맞대고 머리를 짜자고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범죄자들과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헌법을 유린시키고 파괴시킨 세력들이 개헌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 응?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개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갖고 개헌을 해야지,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이 테이블에 앉아갖고 개헌을 논한다? 그거는 이 내란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뭐가 됐냐, 응? 헌법을 바꾸고 헌법 파괴한 세력들에게 헌법 개헌을 하자? 개가 웃을 일이에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정당 해산의 위기에 있는데 개헌까지 하자고 국회의장이 덥죽 손을 내밀어 주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얼마나 반갑겠어요. 정신 차려야지. 응? 지가 국회의장이면 뭐라고? 국민의 목소리 외면하고 국민들이 지금 개헌하자 그래요? 정신 나간 새끼죠. 주제 파악을 해야죠. 지가 망망이 두드렸지. 그날 국회 앞에서 개헌군을 막은 것도 시민들이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외친 것도 시민들이고 그 추위에 윤석열 체포해야 된다고 광장을 지킨 아스팔트에 눈보라를 맞으면서 지킨 것도 시민들인데, 우원식 네가 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저 내란 공범들에게 개헌의 기회를 주냔 말이에요. 네가 뭘 했는데? 국민들에게 의사 정도는 물어봐야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시간상 되지도 않아요. 일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죄송해요. 제가 열받아서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라니까. 응? 제가 왜 열받냐?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저거 하나는 끝내죠. 역사의식, 민주주의의식, 그리고 진영주의자예요. 제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해 주지만 제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 단죄하지 않는 역사. 단 한 번도 민족을 배반한 새끼들, 국민을 총칼로 제압한 새끼들을 한 번도 민주주의 헌법에서 이들을 법으로 처단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내란 세력들을 우리나라가 처단하는 것은 한 번도 처단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정의의 역사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역사를 남기는 게 우리 후대에게 잘못을 해보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정의 앞에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옳다라는 이런 너무너무 당연한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건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무조건 개헌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5.18 헌법정신의 전문 계제와 계엄 요건 강화, 이거는 하자. 이게 왜 그러냐? 저번에 이거는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반 이재명 프레임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저쪽에서 앞으로 이제 점점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이 세질 거 아닙니까? 어떤 공격으로 나올 거냐면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할 거다. 그렇죠?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해서 더 잔인하게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계엄 요건 강화라는 이런 기본권, 권력구조의 개편 말고 이런 것들은 하겠다.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랑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개헌에 넣겠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하겠다. 이거는 대선에서도 저쪽이 이재명 정권 잡으면 계엄령으로 우리 다 죽일 것이다 라는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찬성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는 하겠다. 그리고 진짜 지금 있는 헌법 파기하는 새끼들이 무슨 개헌을 놓는, 난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6월 3일 날로 내일 이제 공표가 되면 대선이 57일 남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전 선거해야 돼요. 진짜 D-57이에요 벌써. 저는 우원식
지금 뭐 개헌에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법의 명령으로 쫓겨난 새끼죠. 윤석열. 그 다음에 그를 동조했던 내란 수괴들, 국힘당, 내란 수괴와 동조하는 게 바로 국힘당입니다. 지금도 내란 수괴 출당시키지 않고 같이 가겠다라고 얼싸안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황 모시듯이 하고 있어요.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거예요. 지금 우원식의 개헌론에 만약에 던져서 저쪽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수박들도 개헌하자라고 하면요, 헌정 파괴 세력들에게 다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화나요. 그쵸? 헌정 파괴 세력들에게 또다시 헌법을 만드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마치 자기네들이 큰,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얘기하지만 대선은 프레임 싸움이에요. 개헌을 던지는 순간 블랙홀이에요. 국민들 중에 이제 또 갈라치기 당합니다. 이번에 개헌을 반대하는, 예전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미군정에 어떤 맡겨야 된다, 신탁 통치와 반탁 통치 때, 그때 여러분들 빨갱이 프레임이 나오고 반공이라는 말이 들었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개헌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 마치 이번 개헌에 찬성을 하면 민주시민 또 뭐 애국, 개헌에 반대하면 공산, 빨갱이, 이 프레임 눈에 보이는데 왜 이 짓거리를 하냐고. 그죠? 눈에 보이잖아. 개헌에 찬성하면 애국시민, 민주시민, 뭐 이런 보수, 개헌에 반대하면 빨갱이, 좌파, 뻔히 이런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해갖고 선거판이 개판이 돼요. 왜 굳이 이런 짓거리를 하냐는 거죠. 나는 그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좀 기본적인 상식들로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본권과 기본권과 권력구조 두 개로 법이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저는 기본권 개헌은 찬성합니다. 권력구조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각종 그 뭐 5.18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미한 법들이 있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저는 기본권에 대한 개헌 얼마든지 이거는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우원식의 가장 이번에 실수가 뭐냐? 권력 구조의 개헌을 먼저 이번에 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기본권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지, 이 새끼야. 응? 기본권 개헌을 먼저 하자고 던지고 권력 구조의 개헌을 다음에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본권,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본권 개헌을 먼저 제안했으면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기본권. 여러 가지 뭐 미미한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을 개헌을 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얻게끔 하자. 나는 이거는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권력구조의 개헌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원식을 제가 비판을 하고 쌍욕을 퍼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우원식이 말하는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정치 세력들이 맞대고 개헌하자는 것은 대통령의 힘을 빼자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국힘당이 환호성을 지르고 우원식의 개헌에 찬성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지금 같은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들었으면 치를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권력을 분산시켜서 이재명의 힘을 빼놔야만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내란 세력들 자기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화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189석의 야권의 강력한 입법부의 힘을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대통령 힘을 스스로를 빼야 되느냐는 거죠. 제 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왜 이재명 당대표가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민주정치를 실현할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회와 논의를 해서 세상 내란 세력들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개헌으로서 왜 지금 하필 민주당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시기에 왜 대통령의 힘을 빼놔야 되냐 이거죠.
제왕적 대통령? 개소리 하지 말아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제왕이 아니라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 아래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을까요? 인간들이 썩어 빠지고 헌법을 개무시하다 보니까 헌법을 파기하는 저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응? 우원식은 개헌 한 번만 더 입에 올리면 우원식은 당장 사퇴시켜야 돼요. 응? 저는 그게 가장 화나요. 여러분들 제가 화나는 타이밍 아시겠죠? 개헌은 광장에서 요구할 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국회 의장이라고 개헌하자마자 개소리하고 있냐고. 87 헌법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도 광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만든 개헌이었어요. 지금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느껴요? 헌법을 지키지 않는 새끼들은 어디서 테이블에 앉아갖고 같이 개헌하자고 머리를 맞다자고 개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파면된 지 이제 3일 지났습니다. 윤석열 파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개헌이에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 국민들이나 대한민국에 윤석열 파면시킨 지 3일 만에 가장 필요한 게 개헌이야? 권력구조 바꾸는 일이야? 발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지금 기업들은 도란푸에가 관세 전쟁을 한다 그래갖고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불경기를 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노인들은 청년들이나 가게 자기 그 집안 자체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같이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지금 바뀌면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대한민국 민중의 삶이 좋아지나요? 저는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은 반역이다. 그렇게 단정 짓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참 정치 분석하는데 좀 신기가 있나 봐요. 며칠 전에 우원식이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원식이가 오늘 개헌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토요일인가 금요일 방송에서 지금은 단죄가 먼저다. 앞으로 여기저기서 화해와 용서, 통합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이 나올 것이다. 그게 나는 우원식이가 제일 먼저 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그저께 방송인가 분명히 조만간 윤석열 탄핵 이후에 여기저기서 사회 통합, 화해, 용서 이런 얘기하는 새끼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 새끼들이 반역자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우원식이 될지 모르겠어요. 응?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 그저께네요. 지금부터 단죄의 시간. 단죄는 대한민국의 승리의 이거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방송이었어요. 이게 그저께 방송이었죠. 2일 전에. 이 방송에서 내가 지금부터 개헌을 떠드는 새끼들이 제가 지금 화해와 용서 이런 얘기를 하는 놈들이 있을 것이다. 응? 나는 그게 우원식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저런 개소리 했는데 그 다음에 김동연 나는 우원식 동시투표에 동의. 김부겸 내란 수수 핑계로 개헌 방관. 김두관 개헌 대통령 되겠다. 딱 보이죠 이제. 응? 이런 새끼들이 누구냐? 바로 권력구조의 개헌이다 그래갖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힘을 최대한 빼기 위해서는 안보와 외치와 안보 요거만 맡기고 지네들이 나머지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새끼들이에요. 나중에 우원식의 개헌 찬성하는
그 개헌 뭐죠? 그 무슨 단체가 있어요. 전 국회의장들 출신들. 개헌은 권력을 나눠먹자고 하는 기득권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민주당 후보들 김경수가 됐든 김부겸이 됐든 김동연이 됐든 김두관이 됐든 나는 이게 가장 화났어요. 김부겸이가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 내란 수습해야 된다는 게 핑계입니까? 나는 김부겸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내란 수습이 핑계예요? 내란 수습이 우선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김부겸, 김동연, 김두관, 뭐 김경수 이런 애들이 왜 개헌을 찬성을 하냐? 반 이재명 연대의 새로운 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 분석상. 그쵸? 얘네들이 왜 일제히 우원식의 개헌론에 찬성을 하냐?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개헌으로 뭉친 반 이재명 연대 선거 때 그렇게 해야만 지네끼리 나중에 이제 삼김 단일화를 한다라고 이제 씹을 겁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할게요. 개헌파, 개헌 찬성파,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혼자 개헌 반대라고 해서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이재명 연대를 바로 개헌의 매개체로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미리 정치 분석해 드릴게요. 개헌을 매개로 삼김이 단일화를 통해서 뭐 사김이 될 수도 있고 삼김이 될 수도 있고 단일화를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 그것 좀 얘기할게요.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오픈 프라이 완전한 국민 경선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저는 솔직하게 공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에 조국혁신당 잘했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렇죠? 3년도 길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 비록 지금 감옥에 가 계시지만 조국 장관이나 어떤 불도저 역할을 하면서 이슈를 선점을 했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탄핵에 공이 있습니다. 잘했어요. 가장 민주당이 얘기하기 껄끄러운 것들을 소수 정당이 먼저 치고 나가서 윤석열 탄핵해야 되고 당장 체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조국 장관이 없으니까 대선 후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분명히 윤석열 탄핵에 공이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하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조국혁신당이 이런 식으로 완전한 국민경선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2의 정의당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조국혁신당 충고를 해드릴게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이중대 또는 제2의 민주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냐 민주진영의 정말 불도저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하자는 제안보다는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민주당 지지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고 민주진영의 정권을 반드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표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만약에 제가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였다라고 해도 이번 대선은
87년 같이 양김이 분열하거나 지난 대선 같이 정의당의 심상정이 80만 표를 가져가고 대선에 패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이번에는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밀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무조건 정권을 찾아오는데 조국혁신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가장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가장 맞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없다 보니까 지금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노리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대선의 플랫폼을 자기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지난 여러분들 20대 총선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 때 왜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냐면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고 그때 정의당을 들어오라 그랬어요. 정의당도 시민당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후보를 내서 거기서 경선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 줄게요. 그 당시에 그때 정의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저희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희가 시민들이 만든 더불어 시민당에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 많은 정당 뭐 녹색당 무슨 당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온 정당이 없었고 유일하게 들어온 게 기본소득당과 그 조정훈의 이상 시대전환인가 걔네들이 들어와 갖고 겨우 했어요. 그때 녹색당 하승수 대표 있을 때도 녹색당도 들어오라 그랬고 저희가 정의당 관계자들도 사실 만났어요.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5년이 지났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말씀. 정의당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정의당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내라. 거기서 정의당이 야권의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여기서 나눠 갖자.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녹색당도 과한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몇 석을 달라.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때 민주당과 이해찬 대표님이 그럼 그대로 가자. 가자. 시민들 믿고 가자.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 그런 말 이름도 없는 그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정당을 그래도 명맥상 꾸려서 저희가 시민당을 했던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픈 프라이머리 자기네들은 비록 후보가 없지만 밖에서 전 국민 경선을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당이 왜 존재하냐? 정당이요, 여러분들 존재의 이유는요, 여러분들 오픈 프라이머리로 모든 대통령 후보를 뽑자라고 하는 거는요, 뭐하러 정당 가입합니까? 안 그래요? 민주당 후보가 왜 민주당원에게 지지받지 않고 밖에서 지지받아 갖고 들어와 갖고 대선 후보가 돼야 돼요? 제 말 일리가 있지 않아요? 아니 뭐하러 대선 후보를 야권에서 맨날 오픈 프라이머리 할 거면 그냥 무소속에 있다가 그냥 출마해 갖고 대통령 후보가 되지.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원이 우리가 원하는 대선 후보를 뽑고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대선 후보를 뽑고 다른 정당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선 후보를 뽑는 게 그게 정당 정치 아니에요? 뭐하러 우리가 정당에 가입합니까? 그리고 뭐하러 정당에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응? 그렇잖아요. 괜히 정당에 소속되면 구설수에 오르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소속으로 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좋은 일만 하는 척하고 하다가 대선 때 오픈 프라이머리에 나는 무소속입니다 나가라 갖고 해갖고 인기 좀 해갖고 그러면 대선 후보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왜 당비를 내요? 왜 우리가 당대표를 뽑아요? 민주정당은 당연히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선택받는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 것이고 왜 우리의 정당에서 왜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가 돼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 김동연, 김부겸 밖에서 대선 후보 뽑고 싶으면 나가서 해!
우리는 민주당 안에서 대선 후보를 뽑을 거야. 그렇잖아요. 왜 민주당 소속이 밖에 나가서 지지를 받으려고? 그게 박용진 스타일 아니야. 응? 맨날 당내 선거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꼴찌하고 허구한 날 국민 경선은 뭐 이런 국민 투표, 응? 온라인 투표 이런 데서 지지율 조금 얻어갖고 2, 3등 하는 그런 박용진이 민주당원들에게 인기가 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다만 저런 건 있어요. 저는 저건 찬성을 해요. 각 정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조국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는 땡땡땡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밖에 진보당의 후보 무슨 후보 그끼리 다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인단을 모집해 갖고 단일화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히 단일화해 갖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 한 표의 사표도 없이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처음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연합정당이었어?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 다 기어 들어오든가. 제 말 틀립니까? 니들 그렇게 밖에서 선거하고 싶으면 민주당으로 다 들어와. 왜 밖에서 니네들 따로 니네끼리 정치하면서 왜 선거 때는 같이 하자 그래? 기어 들어와서 해. 오픈 프라이머리 하고 싶으면. 응? 어차피 대선은 오픈 프라이머리야. 전 국민이 투표해. 어차피 겪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만에 하나 오픈 프라이머리 했어. 역투표를 했어. 응? 이재명 당대표가 안 됐어. 그거 민주당 우리가 인정해 줄 것 같아? 그게 파국이야. 응? 여러분들 완전한 국민 경선을 했더니 국힘당 지지자들이 전부 투표를 해갖고 엄한 새끼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절대 인정 안 해요.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원래 제사를 지내도 큰 집에서 지내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응? 원래 제사를 크게 지내도 큰 집에서 하는 거지 이 새끼야. 어디서 학고방들이 들어와 갖고 나와서 하라고 오라가라 그래. 큰 집을 기어 들어와서 해. 하고 싶으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싶으면 들어와.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 다음 조국혁신당이 심의정 자녀 채용 비리 상설 특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거나 해라. 이런 거 잘하고 있다. 쇠빙선 이런 거 해. 이런 거 쓸데없이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 해. 이런 거 니네가 살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알겠지? 이런 거나 계속해. 쓸데없이 후보도 없는 응? 조국 장관님 나올 때까지 잘만 버텨. 민주당과 각 세우지 마. 한 방에 훅 가. 그게 누구? 정의당. 지금 어디? 해체. 국회의원 몇 석? 없어. 알겠지? 홍장원식으로 얘기해줄게. 민주당과 각 세우다가 망한 정당 누구? 정의당. 지금 의석수 몇 수? 없어. 정신 차려. 이참에 조역당 조사 버립시다. 안 됩니다. 동지예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늘 얘기해 비판을 해야 돼. 동지입니다. 조역당은 동지예요. 대선 때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왜?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누가 나올지 몰라도 꼭 필요합니다. 대선 토론 때 적어도 신장식이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억지로 밀려서 나온다 그러면 국힘당 후보를 졸라게 까질 수가 있어요. 조역당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대선 토론 때 이재명 당대표 공격당할 때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토론에 동지예요, 여러분들. 잘못할 땐 잘못했다라고 욕을 해드려도 조국혁신당이 이런 세빈성 역할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꼭 박수를 쳐주십시오. 동지예요. 그 다음에 헌재가 10일 날 오후 2시에 이 박성재
지금 장관 탄핵 심판을 선고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2개가 남았어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박성재 건과 조지호 경찰청장 2건이 있는데, 아직 조지호는 변론기일도 잡지 않고 이번에 헌재가 10일날 오후 2시에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마지막으로 문영배 재판관님과 이미선 재판관님이 하는데, 이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박성재 장관의 탄핵 심판을 10일날 선고한다는 의미는 이거는 탄핵될 것 같아요. 윤석열 다음에 박성재 장관을 탄핵 심판 선고를 문영배 재판관님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막판에 마지막 선고인데, 이거는 탄핵될 것 같아요. 이유는 법무부 장관은 다른 장관과 다릅니다. 헌법의 참모예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법률 참모예요. 그런 법률 참모가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저는 방관했다라고 해서 박성대는 제가 보면 탄핵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윤석열이가 헌법의 5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위헌적인, 그리고 헌법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박성재 탄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장관과 다르게.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건 이따가 좀 보여드리고,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번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냥 재미삼아 민주당 경선에 나올 사람들 요거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주요 대선 주자 이재명 당대표 61세, 나이가 맨 위에 있고요.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전 국무총리, 경남지사, 전 경남지사,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보시면 무슨 김씨만 나와. 우리나라 누가 보면 김씨밖에 없는 줄 알겠네. 예, 저는 이 시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 시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저 이씨예요. 그다음에 국힘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예, 여러분들 이재명 당 대표가 내일 한덕수 내란 수계와 함께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죠. 한덕수가 내일 이제 대선 일자를 6월 3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수요일 날 당대표직을 물러나고 9일이죠. 수요일 날 물러날 전망이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추경을 압박을 해요. 이재명 당대표 참 보면 정무 감각이 뛰어나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추경해라. 추경해라. 지금 압박을 하는 거 뭐냐? 준비된 지도자. 그렇죠? 추경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 지금 정파 싸움이나, 이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는 추경, 경제 쪽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투트랙이죠. 당은 내란 수계 척결, 내란 선동 세력, 내란 정당 척결,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쓴소리 좀 할게요. 민주당이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을 검토한다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물론 좋지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면 좋지요. 대통령 된 다음에 하세요. 지금 이런 논란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행정수도 이전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관습법이라고 하는 헌재의 개논리에 의해서 위헌 판결이 났고, 이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한테 이거는 급해서 직보를 했어요. 안 된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랬냐? 지금 수도권 표 다 날라갑니다. 제가 선거판 분석 1인자인 거 아시죠? 제가 누구누구 떨어진다는 사람들 다 떨어졌죠, 이번에. 이거 왜 날라가냐면 부동산에 민감합니다, 수도권. 대통령실과 집무실 국회를 세동시로 옮기면요, 수도권 집값 떨어진다고 바로 공격당합니다. 집값 떨어지고 자영업자들 망한다라고 저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에 2,500만이 살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면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집값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집값에서 많이 두드러 맞았어요. 옮기더라도 대통령 된 다음에 하세요. 응? 이런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이런 진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어? 제발. 응? 지금 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응? 지금 대선 공약단들이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데, 제발 밖에 목소리나 좀 들으시고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응? 제발 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 침해받는 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대선 때 이게 왜 필요해? 이건 대선 공약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 공약에 넣는다는 것은 당장 국회를 옮길 수도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국회를 옮기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을 옮기고 이거 적어도 3년 4년 걸려요. 얼마든지 대통령 된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면 돼요. 이걸 괜히 만들어 갖고 제발 수도권 편 날아가는 일들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응?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하냐? 이거 하세요. 내가 공약 하나 내가 발굴해 줄게. 요양시설 확충과 요양시설 국립화, 이거 전국에다가 만드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요양시설이 좋은 데는 그나마 유지를 하지만 좀 시설이 나쁜 데는 진짜 노인들의 그 마지막 생을 학대당하고 억압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요양시설이 많아요. 이거를 국가가 관리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노인들에게도 표를 얻을 수 있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노인들의 표만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노인들을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에게 부담도 덜어주는 거거든요. 제발 요양시설 국립화, 요양시설 전국에 국가가 책임지는 노인, 이게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도 가장 중요한 거고, 복지국가로 갈 때 요즘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가 아프면 당연히 요양시설로 보낸다는 그런 어떤 우리 현대판 이미지가 있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좋은데 보내갖고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줘가면서 잘 케어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설업체들 싼데 이런데 보내면요, 요양은 뭐예요? 아픈 사람들이 병을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돈으로 봐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한 명당 얼마. 정말 학대하고 인권 유린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행정수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대선 때 확실한 표를 받으려면요,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요양, 그래갖고 전국의 요양병원,
국립화를 시켜갖고 하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도 아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내가 아프더라도 큰 걱정 없이 자식들한테 패키치지 않겠구나. 노인들이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치매를 걸리거나 아프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게 자기가 빨리 죽을까봐가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패키칠까봐를 가장 걱정합니다. 이제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제 마음이 저희 어머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엄마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치매 걸리면 나는 내 집에다가 엄마를 모실 거야. 내가 병원 침대를 갖다 놓고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나는 엄마를 꼭 집에서 끝까지 모실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비록 정신은 못 알아보더라도 가족들 얼굴을 한번 보는 게 그 사람에겐 가장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내가 힘들지언정 병원 침대를 놓고 저는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응? 효자가 아니라 나를 키워주고 나밖에 몰랐던 우리 엄마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저 멀리 겁 많고 인정 많은 우리 엄마인데 아무도 모르는 그 병원에서 혼자 밤을 새우게 하고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다짐한 게 우리 엄마가 치매를 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내 방에다가는 병원 침대를 갖다 놓고 간병사를 두고 꼭 나는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 엄마 나 출근하고 올게 퇴근하면 엄마 나 다녀왔어 좀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매를 앓거나 부모가 아프면요 자식들이 너무 괴롭거든요. 김병희의 효자 없다라고 해서 정말 요양병원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보내요. 진짜로요. 진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고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오랫동안 아프고 병 수발하는 것도 한두 일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저는 못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제발 그러니까 돈 없으면 요양병원도 못 보내거든요. 맞아요. 돈 없으면 요양병원도 못 보내요.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요양원을 정말 시급하게 많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자식들 진짜 노인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아프고 밥을 굶어도요 자기 자식들한테 패기치기 싫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말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더불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요양병원의 국립화를 확대하고 낙후된 시설 점검하고 저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에게 그만큼 안심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불효자식이라 해도 부모 엄마라는 이름은 누구나 눈물을 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쓸데없는 행정수도 이전 이런 거 갖고 진 빼고 이러지 말고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치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나한테 정치는 누군가에겐 필요한 정치를 해야 돼요. 응?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치. 그거 너무 좋네요. 지금 지방에 폐교들 엄청 많잖아. 그 폐교들을 잘 개보수해 갖고 이미 땅은 확보돼 있으니까 지방에 폐교들 되게 많잖아. 그 폐교들을 리모델링 해갖고 얼마든지 요양병원으로 바꾸면 그 되게 좋네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 딱 와닿는 정책. AI 시대에 선진국의 누구나 나 이거 솔직히 와닿지 않아. 그쵸? 나는 와닿지 않아. AI 시대에 맞춤형 AI 전국민 보급? 나 와닿지 않아. 이 정책을 하면 나한테 딱 와닿는 거. 사람들은 이 정책을 하면 노인들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실 분들 내 부모가 늙어서 자식들까지 젊은 세대랑 노인들 간에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야. 정말 이거는 좀 민주당이 추진하고 선점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당대표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 당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저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부모 못 찾아가는 것이지, 누구나 마음속에 엄마 하면 그리운 존재거든요. 아빠 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좀 정치라는 게 좀 좋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서 좀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정치는 그래요. 보좌관 끌고 다니고 기사 끌고 다니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뭔가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그 다음 네, 지금까지 뭐 민주당 얘기,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님 얘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를 지금 뭐 소환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 검찰이 지금 명태균 사건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건희를 소환한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검찰은 손 떼십시오. 결국은 어설프게 공소장 쓰고 어설프게 기소해갖고 나중에 분명히 나올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 다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검찰 믿을 수 있어요? 응? 검찰 믿을 수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는 특검으로 조져야 돼요. 결국은 기소해놓고 특검에서 수사 못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이건. 제 말 맞죠? 언제부터 중앙지검이 명태균 의혹으로 김건희 소환한다, 개소리입니다. 이거 특검 수사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건희, 윤석열 소환한다니까 와 하는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응?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냥 윤석열은 재구속하면 돼요. 김건희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 거, 어차피 이 인간은 특검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 물어야 돼요. 어설프게 중앙지검이 나서갖고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의혹 사건이랑 내란 사건은 여러분들 연결돼 있어요. 결국 나중에 특검이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제 말 맞잖아요.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 사건을 넘겨받아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 하잖아요. 응? 그리고 한 가지 사유로 구속시키면 돼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특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별건 수사로 쫙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관저 지금 문제들이 있죠. 방 빼라고 난리인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관저가 왜 필요합니까? 감옥 갈 인간들이 뭐가 필요해요? 왜 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 어디에 아크로비스타니 양평이니 이런 걱정을 왜 합니까? 검찰이 그냥 재구속시키고 김건희 긴급 구속시켜갖고 이거는 경호를 왜 받아요, 얘네들이? 응? 얘네들이 지금 무슨 관저가 왜 필요합니까? 정신들 차려야지. 내란 수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살 새끼예요. 이런 새끼들이 무슨 관저가 필요하고 무슨 경호가 필요하고. 그냥 구속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경호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응? 미친놈들이에요. 응? 왜 윤석열은 여러분들 재구속시켜야 되냐? 윤석열은 지금 뉘우칠 생각이 없어요. 지 지지자들한테 여러분들의 곁을 지키겠다. 뭐야? 선동하는 겁니다. 내란 선동.
국가의 통합을 방해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이런 위험한 인간을 하루속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이런 위험한 인간을 사회에서 방치시킵니까? 빨리 하루라도 구속시켜갖고 격리시켜야죠. 무슨 관저가 필요해요? 무슨 경호가 필요해요? 감옥같이 가장 안전한 경호가 어디 있습니까? 깜빵에 가다 놓는 것 같이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 갖고 논쟁을 벌이길래, 응? 검찰은 쓸데없이 윤석열, 김건희 소환한다는 쇼하지 말고 당장 사건에서 수사해서 손 떼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왜 공수처 바보같이 언제든지 검찰에게 수사 넘겨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빨리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 김건희 사건 빨리 넘겨받아갖고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해갖고 빨리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쳐갖고 빨리 잡아들여야 돼요. 검찰 새끼들이 뭐 했다고 여태까지? 응? 지금 예비비가 152억인가 편성돼 있어요. 윤석열에게. 역대급이죠. 이런 돈 전부 아낄라 그러면 빨리 재구속시키면 돼요. 국립 호텔에 들어가서 평생을 썩도록. 가장 위험한 인물이에요. 윤석열. 대한민국에서. 응? 공수처 수사해야지 왜 검찰이 수사해요? 지금 빨리 검찰은 김건희, 윤석열 수사 손 떼라고 해야 돼요. 이 새끼들은 뭘로 믿습니까? 응? 나쁜 놈의 새끼들 어디서 언제부터 지네가 윤석열, 김건희 수사했다고 이제 와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방송에서 할 말이 많다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지자들에게 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윤석열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요, 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윤석열은 상황 노릇을 하고 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치 구단이죠. 제 방송을 몇 년만 보셔도 정치 구단 다 되셨죠. 어디 가갖고 정치 얘기하면 안 밀리죠. 윤석열이가 계속 지지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정상적인 대통령님은 나를 버려라,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잊어라, 이게 맞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지지자들에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는 나중에 사면을 염두에 둔 거예요. 사면. 왜 그러냐면 헌재에서 내란이 헌법 위반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에 헌재에서 형사재판도 내란 사건이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자기 지지자들이 난리치고 그래서 나중에 다음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윤석열 사면하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유혹을 받아요. 정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어떤 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면할 때를 보면요, 집권 말기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사면을 해줌으로써 그런 어떤 지지율 반등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윤석열을 사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구들이에요. 그구. 그래서 그구들을 옆에서 여러분들 지키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두 번째 그구들을 자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윤석열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에요. 윤석열 내란 사건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지금 뭐 윤석열 출석하는 날마다 그구들 앞에 나오게끔 하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세 번째 당내 경선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윤석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쌍권이
지금 다시 추대됐죠. 박수로 추대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의 의지죠. 응? 그런 건 뭐예요? 윤석열을 안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오늘 권영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이렇게 하도록 놔두세요. 응? 지금 경고성 계엄이라고 떠들었지만 헌재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부 윤석열 파면을 만장일치했기 때문에 내란의 유지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국헌문란, 헌법 파괴. 응?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번 경선에서 본인의 영향력으로 절대 국힘당과 자기네들이, 왜 그러면 윤석열이 여러분들 극우들 빼면 정치적 기반이 없죠. 그렇죠. 박근혜는 전통적인 TK를 중심으로 박근혜 지지층들이 있었잖아. 태극기 부대라는. 그런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윤석열은 사실상 국힘당이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끼얹고 가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대선에, 그러니까 자기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가 옆에서 끼고 있음으로써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힘당 후보들이 윤석열과 선긋기 못하게 하려고 경선에 끼어드는 겁니다. 저는요, 윤석열의 저런 어떤 행동에 박수를 칩니다. 브라보. 말은 안 하지만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응? 국힘당 극우들이 경선에 참여할 텐데 윤석열 빨리 탈당해라 외쳤다가 극우들 표 못 얻으니까 말도 못하죠. 응?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왼수죠. 왼수. 국힘당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왼수입니다. 경선에서 이겨야지 대선 후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나국상이 윤석열을 만났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치 분석해드렸죠.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은 국힘당 대선에 나경원을 지지한다라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선 후보군으로 뽑히는 나경원이가 찾아갔다. 지금 아무도 국힘당의 대선 후보군에 나경원을 끼워 넣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국힘당 극우들이 김문수를 지지하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누가 봐도 외연확장이나 이런 면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저는 나경원 지지를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아직 출마 결심을 못했다라고 지금 고심 중인데,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김문수, 나경원이가 동시에 출마해서 김문수가 사퇴하는 방법, 저는 그거는 별로고, 그게 가능하기 5대5로 봐요. 두 번째, 대선 출마 전에 김문수와 나경원이가 합의를 봐서 김문수가 나경원 지지 선언을 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은요, 안철수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요, 이철우 경북지사가 9일, 그 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9일, 그 다음에 홍준표가 14일. 지금 김문수는 대선 출마를 지금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유승민이나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하자,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하자는 조건을 걸면서 한동훈이는 지금 간보고 있고요.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국힘당 경선을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는데, 요거만 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번 대선 후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나오죠.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홍준표나 오세훈, 지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아직 출마 선언을 못 하고 있어요. 명태균 사건이 검찰이 정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냐를 지금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무상급식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직을 던졌다가 영원히 정계에 은퇴하는 수가 있다라는 무상급식 트라우마가 있어요, 오세훈이가.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시장직을 던지지 못하고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검찰이 어디까지 나를 수사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이는 지금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깜도 안 되는 이철우나 그 누구죠?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안철수 이런 자들은 왜 이번에 또 대선에 되지도 않을 거 뻔하면서 왜 나오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누구죠?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요.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자기의 체급을 올려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보잡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김문수가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파면에 법이 결정했으니까 승복하겠다. 애도 기간은 끝이다. 저는 누가 들으면요, 우리나라 무슨 독립운동가가 누가 돌아가신 줄 알아요. 애도 기간이 뭡니까? 애도 기간이. 윤석열 파면은 축제입니다. 축제. 국힘당에게 애도면요 슬픈 일이죠. 국민들에게는 기쁜 일이고 국힘당에게는 슬픈 일이면, 그렇게 여러분들 슬픈 일이 있으면요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이 정신 나간 새끼들아. 안 그래요? 슬픈 날 무슨 후보를 내갖고, 왜 그러면 선거는 축제예요. 제 말 맞잖아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들의 축제입니다. 애도 기간에 후보를 낸다는 것은 슬픈 척하다가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응? 지금 오세훈이가 가장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오세바리가. 응?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제가 또 여러분들 여기서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재명 당대표의 적은 홍준표도 아니고 오세훈이도 아니고 한동훈이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번에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김무성입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그 배후에서 조종했던 게 김무성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내란과 가장 깨끗하고 국민의힘에서 적이 없는 사람이 김무성이에요. 저는 지금 김무성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 안에서 반대 세력들이 많지요.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선. 또 윤석열 지지자가 아닌 비윤계 일반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또 증오를 하죠. 지금 국힘당은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가 엄청나게 지금 한동훈파와 윤석열파가 심한 싸움을 합니다. 위드 훈이의 어떤 그 단톡방이나 국힘당 전당대회에 보면 사실상 한동훈의 힘도 굉장히 세요. 그러면 한동훈 친한계나 누구죠? 김문수나 이런 극과 극으로 갈리는 국힘당의 지지층이 서로에 대해서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한동훈 지지자들은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대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 분열된 진영을 감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저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국힘당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끝까지 긴장을 하되 김무성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랑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서 쌍권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윤석열을 만든 것도 배후에 김무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무성이가 국힘당이나 이쪽에서는 가장 조직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김무성이기 때문에
저쪽은 이 분열, 내란, 내전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면서 저는 김무성의 등장이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힘당이 아마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보다는 오히려 김무성이가 등장을 하면 만약에 어떤 당 입장이나 여러 그 친윤 세력들 플러스 국민의힘 전체 세력들이 김무성을 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한 친윤 이런 싸움에 김무성이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한동훈이 같은 초보 정치인이 비대위원장 맡겼더니 한계를 드러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대선을 끌고 날아가려고 하면 지금 걔 누구죠? 그 황우여가 이제 국힘당의 대선관리위원장이 됐더라고요. 그럼 황우여가 대선관리위원장이 됐다라는 것은 올드맨들의 귀환이 점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는 김무성이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국힘당이 보면 대선을 걸머졌던 걸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 갖고 정권을 잡은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태우 다음에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을 때 김영삼이라는 외부 인사를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았었죠. 제 말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들었었죠. 그 다음에 쟤네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참신하고 정치색이 옅은 사람 중에 하나를 고른 게 바로 이명박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기존에 있던 왜 이회창이라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그 대들보라고 보였던 강력한 대권 후보가 2번 연속 고배를 마시면서 새로운 영입이 이명박이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명박이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사실 박근혜도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도 정치를 오래 한 게 아니라 박정희의 후광을 받아서 밖에서 어떤 당파나 계파의 싸움에 휘발리지 않으면서 오자마자 친박계를 형성했던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도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저쪽에서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외부의 용병을 수입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불리한 대선 과정에서는 외부에서 수혈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상당히 국힘당이 내부 분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 분열을 조직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무성밖에 없다. 왜 김무성이가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정치권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거든요. 근데 우리는 김무성 나오면 땡큐죠. 하여튼 정치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힘당은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오늘 국힘당은 지금 어떤 내분을 겪고 있냐면요. 지금 저쪽은 이제 코인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광화문파 정광훈, 여의도파 손현보와 그 전환길, 세이브 코리아. 이 세이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탄핵은 수용하겠다. 정광훈은 탄핵을 불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다시 대선에 출마시켜야 된다라는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개소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투쟁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복귀시키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기독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게 정광훈의 메시지고, 이 세이브 코리아의 전환길이나 얘네들은 탄핵은 수용하지만 반국가 세력들 척결과 중앙선관위의 문제를 반드시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후원이 먼저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윤석열 탄핵 이후에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서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여의도파에 합세한 정치인들은 뭐 나경원 이쪽이 있고, 대표적으로 광화문파 정광훈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은 김문수 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보면 선거는요, 지지자, 그러니까 가장 선거에 이기는 정석은 뭐냐면 지지층 결집이에요. 지지층 결집 플러스 중도 확장이 결국 선거에 이기는 너무너무 당연한 공식인데, 민주당은 여러분들 왜 지지층이 지금 꽉 결집이 돼 있냐? 윤석열이라는 내란으로, 윤석열 계엄령과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지지층이 결집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주진영은 딱 결집돼 있어요. 헌재 심판의 탄핵 선고가 지연됨으로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헌재 심판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 될수록 중도는, 민심은 기운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버텨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도가 오히려 탄핵을 더 원한다. 그래서 전 국민 상대로 했던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것보다 중도층이 70% 이상이 윤석열을 탄핵을 바랬죠. 저는 윤석열 씨는 절대 어떤 국힘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들 보수를 위해서 단 1도 어떤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극우 세력들을 끌고 가야 되고, 사실 민주당은 말은 안 하지만 땡큐예요. 땡큐. 응? 윤석열을 국힘당이 출당시키지 않고 끌고 안고 가는 자체가 이번 선거는 끝난 겁니다. 탄핵은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들이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선고가 늦어서 떨어졌었지,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잘 됐다 못했다 여론조사하면요, 이건 당연히 국민들의 60% 이상이 윤석열 탄핵은 찬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윤석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파괴했던, 헌정을 유린했던 윤석열을 껴안고 간다는 국힘당에게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사실 대선은 윤석열이가 조용히 하고 찌그러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윤석열은 지금 형사재판이 바로 14일인가요? 14일날 윤석열이 벌써 형사 공판 1차 1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더욱더 형사재판의 유죄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지지층을 자극하고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받지만 선거에는 오히려 진짜 애달든 국힘당 후보들은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절연하고 싶어도 절연하지 못하고, 왜? 경선이 있으니까. 경선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3주밖에 시간이 없고,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고 저쪽은 프레임 전환에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박현수죠. 이거 내란, 이거 나중에 구속될 놈이에요. 내란 특검 시작하면 박현수 이건 바로 구속시켜야 됩니다. 박현수가 경찰청장인데 오늘 경찰에서 뭘 발표했냐면요, 대선 후보들 전담 경호팀을 선발하겠다. 민주당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 새끼들은 이재명을 죽이고 국회를 침탈하려는 대표적인 박현수입니다. 대선 후보 전담 경호팀을 박현수가 선발해서 민주당에 파견을 하면 절대 그런 사람들은 외곽 경호를 맡기든지 근접 경호는 민주당이 하십시오. 근접 경호는 민주당이 뽑아갖고, 왜 민주당이 뽑아 근접 경호를 얘네들한테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특히 박현수 이런 내란 수계와 함께 내란 주요 임무자들 종사자들에게 이런 이재명 당대표의 경호를 맡겨서는 큰일 납니다. 저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접 경호는 어떤 분들이 하면 되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경호하셨던 분, 문재인 대통령 경호하셨던 분 중에서 경호처에서 나오신 전문 경호인들이 있어요. 그런 경호인들이 근접 경호를 하고, 그 다음에 외곽 경호, 아주 멀리서 외곽 경호 같은 거는 경찰청에서 하더라도 절대 근접 경호는 박현수가 시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낮 1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 낮 1시에 방송이 있습니다. 제목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내일 낮 1시. 원래 월수금만 방송이 있는데 제가 화목은 제가 따로 방송을 준비해서 내일 낮 1시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3부 토건 외에도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을 발견한 정황이 있어서 내일 낮 1시에 여러분들 방송합니다. 낮 1시에 주가 조작 진짜 이거는 김건희는 주가 조작 말고도 여러 가지 증권사랑 개입된 거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파고 있다라고. 증권사랑 이상한 움직임, 그 메리츠 증권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일 방송을 낮 1시에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요. 김건희 주가 조작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